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텃밭에서 오이가 노랗게 말라 죽거나 열매가 쓴맛 나고 구불구불하게 자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이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텃밭을 가꾸며 오이 재배의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익혀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텃밭 농사에 꼭 필요한 알찬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농사는 물만 잘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텃밭을 직접 가꾸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의 운명은 씨앗을 흙에 넣기 훨씬 전, 바로 구덩이를 파는 그 순간에 이미 80%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파종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평범한 텃밭을 오이 풍년으로 바꿔줄 완벽한 구덩이 준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사서 심는 것보다 씨앗을 직접 파종하는 것이 왜 훨씬 더 튼튼하고 병해에 강한 오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숨겨진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전문가의 순치기와 유인 기술, 그리고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비법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이라는 작물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이는 본래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기욤의 열대 지방이 고향인 식물입니다. 따뜻한 온도와 풍부한 수분을 극도로 좋아하면서도 뿌리가 숨을 쉴 수 없는 질척이는 흙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참으로 까다로운 작물이죠. 한국의 노지 환경은 봄철 일교차가 크고 여름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이 입장에서는 꽤 혹독한 조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오이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피나 퇴비를 활용해 땅의 온도를 높이고 물 빠짐을 좋게 하는 지혜를 발휘했지요. 오이의 잔뿌리는 흙 속을 파고들며 마치 스펀지처럼 산소와 물을 흡수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딱딱하고 차가운 땅에서는 그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씨앗이 들어갈 완벽한 구덩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달력만 보고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봄바람이 살짝 부는 4월 초가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밭으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이 씨앗은 달력을 읽지 못합니다. 오이 씨앗이 반응하는 것은 오직 흙의 온도, 즉 지온뿐입니다. 전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오이 씨앗이 발화하기 위한 적정 온도는 섭씨 22도에서 25도이며 정상적인 생육을 위한 지온은 섭씨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온이 섭씨 12도에서 13도 아래로 내려가면 오이는 성장을 사실상 멈춰버립니다.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도 흙 속 온도는 그만큼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 차가운 흙 속에 갇힌 씨앗은 발화를 멈추고 곰팡이의 먹잇감이 되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이것을 입고병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파종 시기는 밤 최저 기온이 며칠 연속으로 섭씨 12도에서 15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입니다. 남부지방은 4월 하순, 중부지방은 5월 초순이 지나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2, 3주 늦게 심더라도 따뜻한 흙에 심은 오이가 추위에 떨며 스트레스를 받은 오이보다 결국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실패 없는 오이 농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짚을 것은 모종을 사서 심는 것과 씨앗을 직접 밭에 파종하는 직파의 차이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모종을 사서 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빠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이는 직근성 작물, 즉 원뿌리가 땅속 깊이 수직으로 뻗어 내려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작은 화분에 갇혀 자란 모종은 이 원뿌리가 바닥에 둥글게 감기거나 꺾인 상태가 많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한번 꼬인 채로 밭에 옮겨지면 아무리 흙이 좋아도 뿌리가 깊은 곳에 수분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밭에 직접 씨앗을 뿌려 키운 오이는 장애물 없이 원뿌리를 지하 깊숙이 내리꽂으며 자랍니다. 한여름 가뭄이 와도 깊은 땅속 수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생존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덩이의 크기와 깊이입니다. 보통 모종삽으로 대충 파낸 주먹만 한 구멍에 씨앗을 넣고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구덩이의 크기는 지름 최소 30cm, 깊이도 30cm는 되어야 합니다. 땅속은 대체로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미리 흙을 파서 부드러운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어린 뿌리들이 금세 지쳐버립니다. 삽을 들고 땀을 조금 더 흘려서 이 30cm의 깊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수고로움이 나중에는 굵고 아삭한 오이를 매일 따내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배수층 만들기입니다. 오이는 물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작물이지만 뿌리가 물에 잠겨 있는 것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장마철 오이들 갑자기 시들며 쓰러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흙 속 물빠짐이 나빠 뿌리가 썩기 때문입니다. 30cm 깊이로 판 구덩이 맨 밑바닥에 마른 나뭇가지, 굵은 낙엽, 볏짚 같은 거친 재료들을 한 줌 깔아주세요. 이것이 없다면 굵은 모래를 한 층 깔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두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여분의 물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밑거름의 완벽한 배합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덜 숙성된 가축분 퇴비입니다. 이것을 구덩이에 바로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연약한 씨앗과 뿌리가 그대로 타 죽습니다. 반드시 흙냄새처럼 구수한 향이 나는 완숙 퇴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숙성된 퇴비와 흙을 반반 비율로 섞어 구덩이의 절반을 채워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시기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의 흡수 비율은 5대 2대 6으로 칼리, 즉 칼륨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칼리가 부족하면 오이에서 쓴맛이 나고 열매가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원인이 됩니다. 완숙 퇴비와 함께 나무째나 유기농 펠릿 비료를 한 줌 섞어주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여섯 번째는 샌드위치 흙 배합법입니다. 퇴비가 섞인 흙 위에 씨앗을 바로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갓 발아한 연약한 어린 뿌리에게는 퇴비의 농도가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퇴비층 위에는 아무 비료 성분이 없는 깨끗한 흙이나 원예용 상토를 약 10cm 두께로 덮어주세요. 씨앗은 이 깨끗한 흙에서 안전하게 발아하고 본잎이 나오며 뿌리가 점점 아래로 뻗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깊은 곳에 영양 창고를 만나게 됩니다. 식물이 정확히 양분이 필요한 시점에 풍성한 밥상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이 위층은 깨끗한 흙, 아래층은 영양 가득한 흙의 이중 구조가 바로 명품 노지 오이를 길러내는 프로 농부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씨앗을 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전 물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흙에 덮고 나서 위에서 물을 뿌리시는데 이 방법은 표면만 살짝 적시고 구덩이 깊은 곳은 여전히 바싹 마른 상태로 남겨두기 쉽습니다. 게다가 파종 후에 물을 세게 주면 흙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갓 올라온 어린 새싹이 그 딱딱한 흙막을 뚫고 나오지 못해 질식하는 비극이 자주 발생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깨끗한 흙으로 덮어 마무리한 구덩이 위에 씨앗을 심기 전 상태에서 물을 아주 흠뻑 2~3번에 나누어 부어주는 것입니다. 흙이 물을 꿀꺽꿀꺽 삼키며 구덩이 깊은 곳 밑거름층까지 수분이 쫙 퍼져 내려가도록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깊은 곳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발화 기간 내내 씨앗 주변이 마르지 않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사전 물주기 하나만 실천하셔도 오이 씨앗의 발화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씨앗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중에서 구매한 새 씨앗이라면 물에 불리지 않고 그대로 심는 것이 노지 직파에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불린 씨앗은 이미 발화 스위치가 켜진 상태라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지거나 온도가 뚝 떨어지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노지의 변덕스러운 날씨 앞에서는 건조한 씨앗을 그대로 심어 씨앗 스스로 흙 속의 습도와 온도를 감지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자연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작년에 직접 채종하여 보관해둔 씨앗이라면
반드시 섭씨 55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가 온탕 소독을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씨앗 표면의 곰팡이와 바이러스균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독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보송보송한 상태로 파종하시면 됩니다. 9번째는 한 구덩이에 씨앗을 몇 개 심느냐의 문제입니다. 씨앗이 아깝다고 구덩이 하나에 딱 한 알만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지의 세계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땅속 굼벵이가 씨앗을 파먹을 수도 있고 싹이 나자마자 새가 쪼아먹을 수도 있으며 밤새 민달팽이가 출몰해 떡잎을 갉아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한 구덩이에 세 알 심기 원칙입니다. 물이 흠뻑 스며든 구덩이 흙 위에 씨앗 3개를 약 5cm 간격으로 정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놓아 주세요. 세 알을 함께 심으면 혹시 모를 해충 공격에 대한 완벽한 보험이 될 뿐 아니라 여러 씨앗이 함께 발아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흙을 밀고 올라오는 힘도 강해집니다. 10번째는 씨앗을 심는 깊이입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씨앗이 햇빛을 향해 흙을 뚫고 올라오다가 힘이 다 빠져 땅속에서 굶어 죽고, 너무 얕으면 한낮의 뜨거운 햇볕에 수분을 빼앗겨 씨앗이 말라버리거나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완벽한 깊이는 씨앗 두께의 약 3배, 대략 1cm에서 2cm입니다. 삼각형으로 놓은 씨앗을 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절반 정도 깊이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 미세한 깊이 차이가 밭 전체의 발화율을 결정짓습니다. 11번째는 씨앗 위를 덮어주는 흙의 재질입니다. 딱딱하고 굵은 흙덩어리로 덮으면 연약한 새싹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짓눌려 기형으로 자라게 됩니다. 씨앗을 덮을 때는 주변 흙 중에서 가장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흙을 두 손으로 비벼 가루처럼 만들어 살살 뿌려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부드러운 원예용 상토를 한 줌 가져와 이불처럼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흙을 덮은 후에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다져주세요. 씨앗 표면과 흙 입자가 밀착되어야 수분이 씨앗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12번째는 페트병 미니 온실 만들기입니다. 5월 초에 파종에도 꽃샘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방법 하나면 걱정이 없습니다. 2리터짜리 투명 생수 페트병의 밑바닥을 잘라내고 뚜껑을 연 상태로 씨앗을 심은 구덩이 위에 덮어 씌워주세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페트병 아랫부분을 흙으로 살짝 눌러 고정합니다. 낮 동안 햇빛이 페트병을 통해 안쪽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며 밤에 기온이 떨어져도 페트병 안의 온도는 훨씬 높게 유지됩니다. 뚜껑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낮에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환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새와 해충의 접근까지 차단하는 이 간단한 방법이 발화율과 초기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13번째는 멀칭입니다. 오이를 심은 구덩이 주변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맨 흙을 그대로 드러내두면 한낮 직사광선이 지표면 온도를 섭씨 40도에서 50도까지 끌어올려 얕은 잔뿌리가 그대로 익어 버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가 올 때 거센 빗방울이 맨 땅을 때리면서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이때 흙 속에 잠복해 있던 탄저병이나 노균병 포자들이 오이 잎 뒷면에 달라붙어 전염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파종이 끝나면 페트병 주변으로 집, 마른 풀 혹은 검은 비닐로 꼼꼼하게 멀칭해 주세요. 흙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분 증발을 잡아주며 잡초를 막아주고 무엇보다 빗물이 튀는 것을 차단해 여름철 전염병을 사전에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씨앗을 심고 페트병 온실까지 씌워두었다면 이제 발화까지의 관리가 시작됩니다. 14번째는 발화 전까지의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심어놓고 불안한 마음에 매일 물조리개를 들고 가서 물을 들이붓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처음에 사전 물주기를 흠뻑 해두었고 페트병까지 덮어두었다면 흙 속 수분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여기에 매일 찬물을 들이부으면 지온이 뚝뚝 떨어져 발화가 지연되고 씨앗이 물러 썩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물을 줄 때의 기준은 눈이 아니라 손가락의 감각입니다. 페트병 주변 흙을 살짝 걷어내고 손가락을 한 마디 정도 찔러 넣어보세요. 촉촉하게 느껴진다면 겉이 조금 말라 보여도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말랐을 때만 날씨가 따뜻한 오전에 미지근한 물을 안개 분사기나 구멍이 고운 물조리개로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세요. 약간 목마른 듯한 환경이 오이 씨앗으로 하여금 살기 위해 발알을 서두르게 만드는 자연의 비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파종 후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흙을 밀치고 동그란 떡잎 2장이 만세를 부르듯 올라옵니다. 15번째는 건강한 새싹과 웃자란 새싹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떡잎이 크고 진한 녹색일수록 그 오이는 훌륭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반면 떡잎 아래 줄기가 콩나물처럼 가늘고 훌쩍 길게 자라 있다면 빛이 부족하거나 흙의 수분이 너무 많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전문가의 관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덩굴손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덩굴손은 오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안테나입니다. 덩굴손 끝이 변색되어 있으면 뿌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고, 덩굴손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굽어진다면 영양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덩굴손이 지나치게 굵고 길다면 영양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상적인 마디 간격은 약 10cm인데 이보다 길면 야간 온도가 너무 높거나 햇빛이 부족한 것이고, 이보다 짧으면 온도가 낮거나 인산과 칼리가 과잉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손쓸 수 있습니다. 만약 새싹이 약간 웃자란 기미가 보인다면 주변의 마른 흙을 긁어 모아 길어진 줄기 부분을 떡잎 바로 아래까지 덮어주는 북주기 작업을 해주세요. 그 줄기 부분에서 새로운 잔뿌리들이 뻗어나와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자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16번째는 속아내기, 즉 브음 작업입니다. 새 알을 심어두었는데 기특하게도 모두 발아했다면 이제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본잎이 한두 장 펼쳐졌을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새 포기 중 잎 색깔이 가장 진하고 줄기가 굵으며 병해충 흔적이 없는 가장 건강한 한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손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뽑는 과정에서 흙이 흔들려 남아있는 에이스의 어린 뿌리까지 뜯겨나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리 소독해둔 가위로 버릴 새싹의 밑동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7번째는 초기 방어 전략입니다. 야들야들한 오이 본잎은 텃밭의 온갖 해충에게 최고급 먹잇감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적은 습한 밤을 틈타 소리 없이 기어나오는 민달팽이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김 빠진 맥주를 붓고 설탕을 약간 섞은 뒤 오이 구덩이 근처 흙에 컵 입구가 땅과 평행해지도록 묻어두세요. 밤이 되면 맥주의 달콤하고 구수한 효모 냄새에 이끌린 민달팽이들이 컵 속으로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낮에 어린 떡잎을 노리는 새들을 쫓기 위해서는 반짝이는 알루미늄 테이프나 오래된 페트병을 끈으로 묶어 주변에 매달아두는 시각적 교란 장치를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지 오이 농사에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장마철 노균병입니다. 노균병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약을 뿌려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장마 시작 2-3주 전부터 유기농 동성분 예방제를 희석해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아랫부분 묵은 잎들을 미리 제거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8번째는 지주대 설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가 땅을 기어다닌 후에야 뒤늦게 지주대를 박아 넣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방으로 뻗어 있는 뿌리들을 무참히 끊어버리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지주대는 반드시 구덩이를 파고 밑거름을 넣는 시점에 늦어도 씨앗을 파종하고 페트병을 씌우는 바로 그 단계에서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노지 오이는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주대 2개를 X자 형태로 교차해 세우는 합장식이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가장 안전합니다. 높이는 2m에서 2m 50cm가 적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웅장한 지주대와 오이 그물이 머리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오이는 본잎이 나오고 덩굴손을 뻗기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그물을 움켜쥐며 거침없이 하늘을 향해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많은 영상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전문가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19번째는 첫 번째 웃거름 주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본잎이 두세 장 펼쳐지고 장음 작업까지 마친 외동 오이는 이제 폭풍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밑거름으로 넣어둔 퇴비층까지 뿌리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추진력을 위한 가벼운 액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급한 마음에 화학 비료를 밑동에 쏟아붓는 실수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잔뿌리들이 비료의 강한 농도 때문에 수분을 빼앗겨 까맣게 타죽는 비료 장애를 입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올바른 웃거름은 깻묵 액비나 유기농 액체 비료를 물에 500배 이상 아주 연하게 희석한 옅은 보리차 색깔의 액비입니다. 줄 때도 오이 줄기에서 한 종, 즉 20cm 이상 떨어진 주변 흙에 둥글게 원을 그리듯 뿌려주세요. 이렇게 멀리서 양분을 공급하면 오이 뿌리는 그 냄새를 맡고 물과 양분을 찾아 바깥쪽으로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활기차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뿌리가 스스로 양분을 찾아 넓게 뻗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튼튼한 뿌리 골격을 만드는 올바른 첫 웃거름의 핵심입니다. 20번째는 오이의 생장 구조를 이해하고 순치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잎은 무성하게 자라는데 정작 열매는 적게 달리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이는 어미 덩굴, 즉 원줄기에서 아들 덩굴이 나오고 아들 덩굴에서 다시 손자 덩굴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숫꽃은 주로 원줄기 아래쪽 마디에서 피고 암꽃은 5번째 마디 이상의 원줄기와 아들 덩굴에서 훨씬 많이 달립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방임하면 잎과 줄기가 엉키고 햇빛이 골고루 들지 않아 암꽃의 소질이 나빠지고 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전문가의 순치기 원칙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마디부터 5번째 마디까지 발생하는 아들 덩굴은 미련 없이 전부 제거합니다. 이 아랫부분은 통풍이 가장 나쁘고 햇빛도 가장 적게 닿는 구역이라 여기서 나오는 가지를 키우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6번째 마디부터는 아들 덩굴마다 잎을 한 장, 초세가 약할 때는 2장을 남기고 그 위에서 순을 질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원줄기의 암꽃과 열매로 집중됩니다. 또한 오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암꽃을 피울 때는 아래쪽 위치의 암꽃을 과감하게 뚫어내어 위쪽 좋은 위치의 열매를 크고 튼실하게 키우는 것이 전체 수확량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21번째는 덩굴을 지주대에 올바르게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줄기를 지주대에 묶을 때는 반드시 끈을 팔자 모양으로 묶어야 합니다. 한쪽 고리는 지주대를 감고 다른 쪽 고리는 줄기를 느슨하게 감아 줄기와 지주대 사이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줄기를 꽉 조여 묶으면 줄기가 굵어지면서 묶은 부위가 조여들어 양분과 수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위쪽 잎이 충분히 영양을 받지 못해 성장이 멈추고 열매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묶는 간격은 20cm에서 25cm마다 한 번씩 항상 같은 방향으로 유인해 햇빛이 모든 잎에 골고루 닿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원줄기가 지주대 꼭대기에 도달하면 원줄기의 순을 잘라주는 적심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원줄기로 가던 성장 에너지가 아들 덩굴로 분산되면서 새로운 암꽃과 열매가 다시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노지 환경에서 5월 초에 파종한 오이는 6월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적심 이후 아들 덩굴이 살아나면 8월 중순까지 수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2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비법은 수확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수확량을 2배로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인데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이를 크게 키워서 많이 먹겠다는 마음에 열매를 최대한 크게 키운 뒤 수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오이는 열매 길이가 15cm에서 20cm에 이르고 껍질이 짙은 녹색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가 맛도 가장 좋고 수확의 적기입니다. 이 시점을 넘겨 열매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씨앗이 굵어지고 과육이 물러지며 쓴맛이 강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늙은 열매 하나가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 오이 식물 전체가 번식 임무를 완수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암꽃 생성을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열매를 적기에 자주 수확해주면
식물은 아직 번식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끊임없이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려고 합니다.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수확하는 것이 한 달에 한두 번 크게 딸 때보다 총 수확량이 2배에서 3배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한창인 7월 중순 무렵에는 원줄기 주변을 살짝 파고 완숙 퇴비 한 삽을 추가로 묻어주세요. 오이는 이 보답에 화답하듯 여름이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열매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오이 농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지온을 확인하며 파종 시기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배수층을 깔고 완숙 퇴비와 깨끗한 흙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과정, 새 알의 씨앗을 삼각형으로 심고 페트병 온실로 보호하며 멀칭으로 지키는 과정, 덩굴손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순치기를 하고 팔자 묶기로 줄기를 유인하며 적기에 부지런히 수확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의 기초 공사가 튼튼하게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흙과 자연의 힘을 믿고 묵묵히 지켜보는 여유로움이야말로 어떤 뛰어난 비료나 기술보다 강한 진짜 농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올여름 여러분의 텃밭에 굵고 아삭하며 쓴맛 하나 없는 오이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기쁨을 꼭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년 오이 농사에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루거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텃밭을 가꾸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